자, 이번에는요, 생활 관련 기사인데요. 오늘이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오늘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분들 하면은 의료, 건강 관심 많으신데 그 얘기가 좀 실려 있네요. 보겠습니다. 분당 74세, 하동은 61세까지만 88, 실버 인프라가 갈랐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건강 수명 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수명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나이가 경기도 분당, 성남 분당은요 74세까지 보통 아프지 않고 사는데 반면에 경남 하동은 61세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 수명 나이가 1위와 꼴찌인데 13세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요. 여기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100세 시대에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하게 나이 들기가 화두다. 한국 평균 기대 수명이 82.4세인데 건강 수명을 고려하면 17년을 골골 지내게 된다.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지역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옆에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의료인데요. 이것도 지역 격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역 의료 격차 이렇게 심하다니 강남은 29.6명, 경북 영양은 107.8명.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른바 인구 10만 명당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 경우. 이 숫자랍니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치료, 의료 서비스를 잘 받았으면 돌아가지 않으셨을 분의 숫자.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환자 처리가 잘 안 됐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게 강남에서는 10만 명당 29.6명에 그치지만 경북 영양에는 100명이 넘어갑니다. 이 숫자가요. 역시 의료 격차입니다. 야, 이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한 발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 근무 의사 양성한다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신설 이런 것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진짜 이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 이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곳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는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주수 전 부의장님, 네.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노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텐데 당장에 떠오를 수 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 분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내지는 농촌에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숫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노인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사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새롭게 태어나는 분만과 관련돼서는 이것보다도 더 나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부 도에서는 정말 분만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그렇죠. 차를 타고 병원이 없다고 그러네요. 가야 되는 정도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정말 사회 어떤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웅평화당 민생 119 위원장님, 민생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 간 의료 격차,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의료 격차가 그대로 빈부격차, 소득격차, 그리고 법률 서비스 격차하고 거의 동일하게 일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서비스. 가장 출발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 이런 거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수도권과 지방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그런 거를 이제 총론으로 놓고 구체적인 강론들은 이제 그 부분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의료 격차 줄이고 그다음 빈부 격차를 줄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들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혜택과 복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은 인구 공동화되는 것
하고 마찬가지로 예. 이런 의료 복지 예. 이런 혜택들이 공동화되고 있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 출장을 가보면요. 선진국은요. 수도와 수도가 아닌 지역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거의 같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인데 우리는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북한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정미,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 강력한 비핵화 선언될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요, 어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서울 답방 때 추진하면 된다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 공직자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1주택을 해라. 다주택자, 스스로가 다주택자 있으면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1주택자가 되라. 이렇게 또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 두 개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철근 조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을 국회로 초청하자. 그리고 국회 연설을 하게 추진해보자.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5차례 했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3차례 3차례입니다. 했고 특히 그 5.1 경기장이잖아요. 예. 거기 가서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15만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렇습니다. 육성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당초 한 2, 3분 정도로 예상했는데 7분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예. 그리고 뭐 했습니다. 열렬한 박수도 받고 예.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예.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답방을 온다고 했을 때 예. 온다고 했으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북미 회담이라든지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진전되지 않으면 사실은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네. 또 뭐 돌파를 하기 위해서라도 답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로서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예. 우리 국민들에게 비핵화에 관련된 본인의 의지나 예. 또는 뭐 실행 계획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걸 밝힌다면은 그야말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답방이 된다면 국회 연설도 추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께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추진 혹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이거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좀 매우 답답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예.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만 이것을 만약 추진을 하게 되고 예. 만약 이루어지려면은 예. 이건 국회 내에서만이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범국민적 예. 합의가 국민적인 이루어져야지만이 동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동의는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뭐 여론조사를 하나요? 또 공론화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예.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면은 예. 그 국민의 메시지와 목소리가 분명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 생각하고 그때쯤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예. 처음 만약 우리 대한민국을 예. 온다고 하면 예. 그것도 처음이지만 예. 그거 오는 것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고 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이뤄질까 예. 지금 뭐 안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까지 와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잘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 기사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양 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는 왜 태극기가 없었냐? 태극기 어디 갔냐? 왜 한반도기가 나왔냐? 태극기가 나와야지. 이런 질문을 국무총리에게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서울 오면 인공기 들까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한국당 실질적 비핵화 앞세워 비판을 했는데요.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동원된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주선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논의 아까 주제까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하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 간의 어떤 특수 상황을 봤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했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저쪽에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려가 없어진다면 혹시라도 무슨 불시에 이렇게 피켓을 들고 뭐 이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유리 그릇 위에 진행되고 있는 이 남북 화해 모드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틀어졌을 때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5.1 경기장에 모인 군중과 달리 저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선별 통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요. 좀 전에 그 평양 방문 때 태극기 관련돼 가지고는 예전에 평창 올림픽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일부 보수당에 계신 분들이 왜 평창 올림픽 때 평양이 참가하는데 인공기 내걸 수 있겠느냐라고 또 그 당시에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조금 우리가 남북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좀 저쪽 어떤 그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함으로써 좀 더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그다음에 대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웅 위원장 말씀하시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안상수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이 바로 이런 형식적인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불러일으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뭐 무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대의명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북측에서 A를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 텐데 어쩌냐 이걸 뭐 거부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지도 않는데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은 수준의 문제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평양 방문했을 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럼 태극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거에 신경 그것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형식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것 진짜로 남북 관계를 더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고 남북 화해의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재용 전 한국당 의원께서 발언 기회를 급히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참 질문과 답변이 참 재밌게 오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주고 쓰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특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창구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보여줬던 모습들, 영상을 통해서 봤던 모습 중에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5천만 중에 뭐 10명이 아니고요.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많죠. 지금 70년간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진짜 일촉즉발까지 간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가서나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전달을 했을 때 그거를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총리한테 얘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한다는 것 그 행동의 자체에 대해서는 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일각의 여론을 반영해서 질의를 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질의를 통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으면 그걸로서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고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웅 위원장님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저렇게 의견을 말씀하셔서 섭섭함을 약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 유동돼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커다란 햄버거입니다. 밑에 보니까요. 제70주년 국군의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 햄버거.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요. 국군의 날 기념 연찬. 그러니까 뭐냐면 축하 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는 저런 자리에서 케이크 커팅 아니면 떡 커팅을 하는데 어제는요. 거대한 햄버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뭐 국방장관 등이 같이 했습니다. 이른바 군대 사병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속칭 군대리아라고 부르죠. 아마 이거를 연상을 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번 사진은요. 지난 평양 방북 당시 모습 사진이 뒤늦게 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있고요. 현송월, 지코 가수입니다. 여기 찍는 사람은요. 찍는 분은 에일리 연예인이죠. 그리고 뒷모습이 보이는 분 계시죠? 여기 보면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모습인데 이런 사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과연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사진이.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평양에서의 비컷 어제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